인천에만 4개 받았어요. 인천이 또 물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열심히 했다 선생님.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그 입찰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아. 집에 있거든요. 모자이크 할게요. 통편집 그럼요.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제가 나는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선생님 또 네. 계략적으로 들은 게 투자 경험이 좀 있잖아요. 네. 자랑할 경험은 아닌데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제 망한 얘기. 괜찮습니다. 좀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수입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어머니시다 보니. 아쉽지 않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노력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노력에 대해서. 근데 작가님은 뭐 망한 거 없잖아요. 잘 되고 계시잖아요.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뭘까요? 선생님? 결국에 돈이랑 좀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내가 목표로 했던, 쉽게 말하면 돈 목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전에 이제 아파트 갭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제 생각보다는 빨리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욕심을 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허탈했고 지금도 많이 상황을 다시 복귀하고 그러면은 너무 아쉽고 너무 허탈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인 것 같아서 요거를 계속 이제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해놓은 게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도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전에는 부동산 투자가 한창 잘 될 때는 이제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엄청 컸었거든요. 생활을 하거나 이제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알게 모르게 엄청 큰 자신감이 됐었었고 회사 일이 조금 힘들고 잘 안 돼도 나는 괜찮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가짐이다 보니까 모든 이제 생활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도 컸었던 것 같은데 잘 될 때는 지금은 쪼그라들었죠. 그때보다는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는 그때보다 많이 쪼그라들어서 자신감도 같이 쪼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익힌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교육 받은 것도 있고 해서 무언가 스킬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망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시기에 그 순자산 그 목표액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이제 단시간에는 따라잡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허탈감은 좀 있기는 하죠. 그때는 속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아기도 커가고 있고 이제 속도만 쫓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 회복하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속도도 좋지만 조금 더 방향에 무게감을 두고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경매 월세 투자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봤을 땐. 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물건인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물건은 선생님의 요거는 이제 제 2번째 물건. 낙찰 순서는 2번째. 이게 같이 받은 거였나요? 네. 1번하고 2번 같이 받았었어요. 2번째라고 얘기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낙찰을 최근에 더 받으셨나 봐요. 총 낙찰은 네. 며칠을 받으셨어요? 최근까지는 총 4채 받았어요. 총 4개 네. 낙찰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럼 경매를 하신 지 꽤 되셨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경매 시작한 지 작년에 우리 만나긴 작년 9월 말 10월 초부터 했죠. 수업 그때 중간에 서울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서울 거 처음 했던 게 3주차 때인가? 한 건 입찰했다가 이제 폐차했었죠. 수업 5주차, 6주차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도 그때 연차를 2개 써가지고 인천하고 부천 이제 연달아서 한 7개를 썼거든요. 네.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약간 좀 계속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때 네. 오히려 작년 하반기 때 낙찰이 됐으면 더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선생님이 네. 회사 업무 때문에 잠깐 네. 파견을 또 맞아요. 가셨다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올해 초 정도에 한 거 아니에요? 올해 출장을 작년 12월에 가서 1월 말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2월 초부터 다시 이제 입찰을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는 결과가 좋았던 네, 금방? 그쵸. 본격적으로는 2월 초부터 한 건데 현재까지 네 채를 받았으니까 경매 시작한 지 거의 한 3개월 만에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들어서 3개월 네. 만에 4채 낙찰 받은 거고 요거는 선생님의 2번째 물건인 거고 우선 위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인천시 부평구의 일신동에 있는 빌라. 부천과 인천의 경계선 네네네. 네, 그렇죠. 있는 인천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을 또 낙찰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로
프라이버티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외부에서 보니까 그래도 관리도 되게 잘 된 좋은 집을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감사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심란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수리 어떤 거 할지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저도 선생님 다니는 회사는 찔러보지도 못하는 아유,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또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동산 투자는 2016년부터 했어요. 처음으로 산 부동산은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냥 실거주로 샀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빌라를 갭 투자했었어요. 아파트를 처음에 한 게 아니었고 아파트 말고 빌라가 이제 갭이 더 작으니까 그 당시에는 서울 빌라도 갭이 막 500, 1000 이랬거든요. 16년, 17년 그때 네.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때 네, 이제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소액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하고 싶으니까 서울에 빌라를 한 3채 정도는 갭 투자를 해놓고 그건 일반 매매로 네, 매수 계약하고 이제 전세 입자도 같이 동시에 알아봐서 잔금날 같이 어, 잔금 치는 거예요. 그 빌라 왕들이 하는 행동. 맞죠? 네. 내 돈을 적게 거의 무피식으로 빌라를 갭 투자 3개를 하셨나 봐요. 2019년에 지방의 아파트 분양권 그때 이제 미분양 난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미분양이 심하다 보니까 시행사 쪽에서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해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채당 1000만 원씩만 계약금 걸면은 잔금 때까지 중도금 납부하는 것도 없고 나머지 다 잔금 때 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2개 사놨었고 분양? 분양권 이제 피 주고 산 것도 있었고 수도권의 아파트를 또 갭 투자 해놓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한 8채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빌라 아파트 섞어서 갭 투자로 다 전세로. 그쵸, 다 전세로 그렇게 2020년까지 이제 매수해놓고 2020년 말에 엄청 올랐어요. 21년 초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엄청 올랐었거든요. 네네. 재미가 좋았겠어요. 엄청 좋았죠. 그때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우리는 좀 있으면 이제 부자 그러네요.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많이 이제 올라서.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순자산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달리시거든요. 저도 이제 순자산 이제 얼마가 되면은 이제 처분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네. 그때 엄청 이제 광풍이었거든요. 블로거들도 이제 부동산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서울 재건축밖에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 재건축을 선매수를 한 거예요. 21년 초에 선매수를 해놓고 나머지 그 8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다 팔아야지 이거 잔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3개월 안에 다 이제 매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매도를 하려다 보니까 다 급매로 내놔야 되잖아요. 빨리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급매로 다 팔고 이제 다 처분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잔금을 맞춰가지고 사긴 했어요. 서울 재건축. 첫 번째 잘못한 게 이걸로 이제 갈아탄 거를 제가 잘못한 거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8개를. 네, 서울에 서울 재건축을 사야 된다. 요거 지금 놓치면은 못 잡는다. 이거에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너무 급하게 정리를 한 게 잘못했던 거죠. 금매로 이제 팔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헐값에 팔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잔금을 칠 수는 있었는데 여기서 또 2번째 잘못을 한 게 이거를 그냥 최소한의 대출만 받아가지고도 잔금을 칠 수 있었는데 그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맥스 한도로 받은 거예요.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면은 이걸로 또 나는 갭 투자 해야겠다. 여기서 또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도 다 회수해버리고 또 다른 투자 계속 이어나가고 이런 계획을 했었던 거거든요. 항상 상승장이었었으니까 거기에 좀 취했던 게 있었던 것도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도 이제 분석을 하고 아직 오르지 않은 곳에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긴 한데 이게 22년 중반 이후에 갑자기 금리 인상이 오니까 전세가부터 이렇게 막 떨어졌거든요. 와, 그거를 저도 2016년부터 했으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를. 근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공급이고 나발이고 그냥 전세가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역전세가 나잖아요. 지방 아파트도 이제 갭으로 해놨는데 역전세가 나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내어둘 돈이 없고 그러니까 또 금매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주려면. 5채를 더 샀었는데 그중에 이제 2채는 팔아가지고 전세금 내어주고 나머지 3채는 역전세 맞고서 그것도 원래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억지로 다시 새로운 임차인에 맞춰가지고 전세 세팅을 한 거예요. 투자금이 더 들어갔죠. 전세가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아직 갖고 있고 걔네도 이제 올해 내년 해가지고 매도할 계획이기는 해요.
받고 매도해가지고 또 이거 사야죠. 경매해야죠. 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자산 규모가 5개? 그 빌라 빌라 빼고? 빌라 빼고요. 네. 빼고는 지금은 갭 투자인 거? 4개 있어요. 4개 있는 거고 네. 최근에 낙찰받은 빌라는 4채 네. 있는 거면 선생님도 지금 소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쉬지 않고 한 10분 동안 얘기하신 거 그런가요? 같아요. 선생님도 누구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아니고 네, 할 말 다 했는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세 네. 차이 경험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을 경험을 해서 선생님도 투자의 방향을 돌리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도 이따가 낱낱이 네. 좀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선생님이 아까 4채 낙찰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낙찰 받은 지 2-3달밖에 안 된 3달.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약된 게 하나 있어요. 1번. 하나 물건은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 맞아요. 네. 그 물건부터 우리 짚고 불편한 얘기를 먼저 했지만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하고 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은 했지만 고민 끝에 경매로 빌라 월세 투자를 생각해서 그래도 성과가 그럼 낙찰받고 2달 만에 임대까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네네네. 들어요. 인천에 깨끗한 집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미추홀구에 도화동에 있는 빌라인데 그것도 허그 보증보험 이제 받고 나가신 분이 계시던 집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깔세 한 분이 들어왔다가 나가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남은 짐도 없고 험하게 썼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들어갔는데 너무 네. 깨끗해가지고 도배만 하고 바로 임대 줬어요. 손도 안 대고 거의 네. 쿠폰 문을 열 때 네. 고민을 굉장히 많이 네. 하긴 했는데 그 네. 물건 맞죠? 맞아요. 고민 많이 네, 했던 거. 맞아요. 네.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리고 너무 네. 깨끗하게 청소까지 네. 돼 있는 네. 집이어서 바로 내놨는데 네. 그거는 월세를 계약을 했다. 그럼 월세도 받았어요? 아직은 안 받았나? 첫 월세는 받았죠. 선불로 해가지고. 그럼 그거 좀 여쭤보면 네. 올해 2월 달에 낙찰을 받은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주택자인데 혹시 낙찰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9,200에 받았어요. 9,200 낙찰 받은 건데 혹시 대출은 잘 받았어요? 그거? 네, 대출은 85% 나왔어요. 대출 넉넉히 또 받았네요. 그럼 9,200 낙찰에 7,800 대출. 7,800 네. 대출 받은 거면 한 달 이자가 원금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 나가요. 4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세입자를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얼마를 받으셨나요? 1,000에 70 받고 있습니다. 1,000에 70 받은 거면 9,200에 7,800 대출이고 거의 네. 뭐 부대 비용 든 거는 세금이랑 법무비 정도밖에 없었다고 거의 생각이 그 정도. 드네요. 결국에 내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든 건가?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비용 다 끌어모아가지고 제 네. 돈이 700 정도. 700만 원 그러면 대비 70만 원 월세 받는 거니까 네. 원금하고 이자 내고 나서도 한 30만 원 정도면은 700 대비 30만 원 갖고 오는 거면 네. 수익률 엄청 좋네. 네. 그 수익률로만 하면은 네. 거의 그냥 50% 육박하기는 해요. 아 700에 360이니까. 그쵸. 워낙에 근데 수익금이 이제 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선생님 월급에 한 2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게 뭐 맛이 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물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내가 해놨던 쌓았던 물건들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우리 물건에는 절대 없어 라는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시세 차익 갭 투자한 거보다는 덜할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단순히 한 채 집에서 30만 원 갖고 오는 거니까 금액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그 물건이 결국에 비슷한 물건 덩치로 한 4채 정도 받은 거면 거의 뭐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는 순소득이 이제 월 100만 원이 넘는 거고 시작하신 지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면 굉장한 이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는 투자가 월세 현금흐름 투자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입찰하면서도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 시세 차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저희가 월세로 수익률을 세팅을 하려면 그분들보다 더 싼 값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상의 마진은 일단 확보해 놓고 플러스 이 수익률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투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의 단위는 작지만 안정성이 있고 수익률 좋고 쌓아가면은 큰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지 않나 싶습니다. 내공이 훌륭하신 분이 또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니까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힘이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 순소득을 갖고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월세 맛을 좀 봤으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겠다 해서 추가로 3채나 더 낙찰 받으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이 4채가 분명히 다 나갈 거니까 나가면 또 선생님이 하셨던 투자와 이 월세 투자를 직접 해봤으니 내가 한번 견주
견주어 보고 어느 게 나랑 잘 맞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월세가 쌓이면 꼭 월세 투자가 저는 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월세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시세 차익 투자를 할 때는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집부터 보고 선생님 이야기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부평 빌라인 거고 연식이 언제예요, 선생님? 2011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11년이면 우리한테는 신축에 가까운 주택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 벽이랑 샷시 방, 작은 방이랑 큰 방이랑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집이 좀 날림, 하자가 많은 집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요? 네. 여기 원래 이제 소유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몇 년 전에 5층에서 이제 불이 났었대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와가지고 이제 물을 잔뜩 뿌려서 이제 소화를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집을 제대로 안 말리셔가지고 벽이 이렇게 곰팡이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방차 물 때문에 물이 분명히 내려온 게 있었을 거고 또 여기 계셨던 분이 오래 거주하셨다고? 네. 2011년에 이제 분양받고 입주하셔서 지금까지 사시고 한 번도 수리를 안 하셨대요. 15년 정도 계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곰팡이랑 벽지 뜬 거랑 단열 처리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엄청 많아질 건데 오래 거주하셨고 소방차 물 때문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도배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민하셨던 게 시트지, 문짝 그것도 좀 오래 거주하셨다 보니까 네. 새로 시트지를 해야 되나 네. 했는데 선생님은 결정을 한 게 시트지로 안 하고 문은 이제 페인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페인트 그냥 하얀색으로 하고 몰딩이랑도 다 페인트를 칠하고 샤시도 될 수 있으면 오래됐으니까 해준다고 하면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닦으면 또 닦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번 물어보고 가격이 크지 않으면 해버릴까 싶어요. 다른 게 다 하얀색인데 여기가 노란색이면 또 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봤을 땐 다 누러니까 티가 나나 했는데 페인트로 딴 데 다 칠해놓으면 오히려 샤시가 부각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샤시까지 페인트 칠로 하는 걸로 하고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서 네. 그 유리창도 유리만 바꾸면 되니까 저 정도는 한 20만 원 돈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그냥 동네 유리 하시는 분한테 전화해서 해달라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요 옆에 부천에 할 때 유리 아저씨 찾아가지고 네. 그러면 창문 모양에 들어가 있는 네. 필름지가 정확히 똑같은 건 없을 건데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서 이건 뭐 모양도 특수한 모양은 아닐 거니까 요 샤시 틀까지 그냥 한 번에 해주시는 거예요? 유리 안에 불투명한 네네네. 필름이 들어있으니까 모양을 보통 맞춰서 하더라고요. 저도 그들 주변에 유리가게에 찾아가지고 맡기긴 했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해준다고 하면은 뭐 비교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등도 우리 거 안에선 준신축이니까 등도 다 LED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거실 등이 약하다라고 네. 해서 선생님이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저거 좀 닦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3개가 잘 나오니까 저거는 그냥 일단 좀 더 쓰는 거로. 네, 그래도 네. 박잖아요, 선생님. 요 정도 면적이면 원래 3개짜리 말고 2개짜리 써도 되게 큰 걸 건데 굳이 여기다가 돈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기 방 쪽에 있는 등은 LED가 아니고 형광등이니까 그 나간 것만 선생님이 네.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사다가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물을 먹어가지고 뿌은 자국들이 좀 네. 있긴 해요. 그래도 15년 쓴 거 치고는 상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도 드는데 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요 싱크대하고 신발장하고 현관문까지 해서 60만 원에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상부장하고 하부장하고 다 하고 신발장 그리고 아트월 있는데도 네, 여기도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해서 싱크대만 해도 보통 한 50만 원 돈은 할 건데 뭐 문자 개수가 좀 적어서 그런가 그래도 저거랑 신발장이랑 아트월까지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비싼 업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페인트보다는 당연히 시트지가 고급스러워 보일 거니까 그걸로 해도 될 것 같고 저도 의견을 드렸던 게 싱크대 문짝이 무리를 먹어서 싱크대로 바꾼다기보다 문짝을 바꿔주든 싱크대 보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짝도 잘 닫히니까 시트지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거 한 6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바닥은 깨끗하니까 네, 바닥은 그냥 일단 둘 생각입니다. 저 화장실 보니까 수건장 걔가 좀 잘 안 닫혀서 생각을 해본 게 우리 큰 거울도 낡았으니까 네, 밑에 큰 가서. 거울이랑 거울장이랑 그냥 같이 그거 하나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기 방들도 곰팡이가 많은데 저거는 소방차 물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우선은 기본 도배만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단열 때문에 생기거나 뭐 곰팡이 이런 게 추후에 올라오면 그때 곰팡이 제거제나 아니면 곰팡이 페인트든 아니면 그때 단열재를 붙이든 보완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처음부터 단열재를 붙이는 거는 과한 수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도배할 때는 현재 있는 곰팡이는 이제 다 제거하고 도배를 하는 거죠? 사장님이 하루 만에 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도배하려면 떼야 되니까 그 사이 때 별거는 아니잖아. 곰팡이 제거제 그때 뿌리는 거. 뿌려만 놓고 뭐 하루만 말려놔도 난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텀만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네. 아니면 전에 도배 맡기셨던 분한테 네. 맡기셔도 될 것 같고. 전화 받으세요. 네, 선생님. 연락 계약 있을까요? 있습니다,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 보러 온다는 건 제가 나갈 수가 없어서. 또 최근에 받으신 집이에요? 아니야. 계약 만기되고 나가신 분인데 저 월계동 단지야, 오래된 거. 작년 수업 이후에도 벌써 한 3채 더 받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끝나고 올해 3개. 속도가 늦어지지를 않으시네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속도를 내야지 해서 낸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게, 이 집이 진짜 탐이 나서 낙찰을 꼭 그런 건 받아야지라는 아니었어요. 개념보다는 우리는 숫자만 맞으면 하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타자 있는 물건들을 요새 많이 보다 보니까 저거는 아무도 안 갖고 오면 너무 싸니까 또 아깝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지. 근데 당분간 또 할 게 없어요. 저도 항상 이 시장에 몸을 담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보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서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항상 저렴하게 쓰려고 노력은 하니까 그래도 다 싸게 받았어요. 뭐 최저가 선으로 다 낙찰을 받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래서 갑자기 바빠졌어요. 빈집들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때 톰에 곰팡이 제거를 한번 선생님이 요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제거는 그냥 락스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쭉 뿌리는 걸로. 락스 그거 뿌려도 되고, 제가 좀 좋아하는 제품인데 네. 10,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그렇게 한번 중간에 얘기해보겠습니다. 한번 뿌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곰팡이 제거를 추가로 했는데도 추후에 조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민원들이 항상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이거 한번 뿌려봐라, 그냥 벽지 위에 뿌려보면 바로 없어질 거다, 그렇게 저는 보완하는 조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곰팡이 자꾸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 위에다가 도배를 하면은 다시 올라올까 봐서. 그건 맞죠. 그건 맞죠. 맞았죠. 그 사이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면 되게 좋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 하긴 해요, 요새는. 그냥 저렇더라도 뜯어내고 그냥 도배해요. 네, 저 좀 생각 없이 막 하는 것 근데 같다는 생각도 좀 오래 들어요. 하다 보면은 그게 맞는 방향인가 봐요. 이게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신경 쓰면은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살다가 곰팡이가 새로 올라오면 내가 새로 또 추가로 도배를 해야 되고 돈이 되게 많이 든다, 과하게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도 선생님처럼 행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반지하라면 그걸 조금 꼼꼼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거에서는 깨끗한 집, 축에 속하는 집이니까 그런 거에서는 또 여기 보면 환기도 너무 잘 되잖아요. 환기 잘 돼요. 맞바람도 치고. 그런 집에서는 확률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도 생겼다. 그러면 새로 도배를 하는 게 아니고 곰팡이 제거제 하나 뿌려주거나, 아니면 제가 가서 뿌려준 적도 있어요. 자기 못하겠다고. 곰팡이 페인트도 내가 벽에다 이렇게 옷장 밑에 들어가가지고 발라준 적도 있으니까. 비싸네. 그거 그리고 자주 벌어지지 않고, 벌어지더라도 내가 한 2만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곰팡이가 있어도 그냥 일단 붙여놓더라도 집이 습하지 않으면 안 올라와요? 확실히 덜하죠. 근데 저거는 분명히 아까 소방차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물이랑 관련은 분명히 됐을 것 같고, 선생님이 오기가 좀 번거롭다면 곰팡이 제거제는 하나 좀 보내놔요. 그거 할 때 그거 한번 뿌려놓고 좀 1시간만 좀 말려놓고 해달라고. 난 최대한 사람 쓸 때 그 사람 어떻게든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좀 귀찮아서. 제가 낙찰을 이제 받기 시작했으니까
있으니까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이거 저거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의욕도 있었고 그래서 물건 엄청 샀는데 지금까지 한 3-4번 왔어요 이 집에. 와가지고 뭐 보고 한번 해보고 생각처럼 쉽진 않고 시간만 가고 그쵸?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효율이 안 나와요. 이 시간에 그냥 사람 써가지고 빨리 해버리고 빨리 월세 받는 게 더 이득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 하다 보면 수리할 때 네. 시행착오 무조건 나오잖아요. 프로 자재 같은 것도 뭐 잘 안 맞는 것도 네네네. 있을 거고 잠깐 다이소 가서 사와야 될 게 또 네. 무조건 생기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먹더라고. 그냥 온전히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고민하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차피 사람 쓸 거면 그 사람한테 다 맡기는 걸로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인테리어 사장님 같은 경우는 도배는 자기가 할 거예요. 저렴하게 해주시는 인테리어 업체들은 외주 업체를 많이 안 끼고 자기가 공정을 맡아서 하는 게 많을수록 좀 양심적이고 저렴할 확률이 좀 높더라고. 그분은 도배장판을 그 사장님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만 좀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우리 비용 한번 산정을 해보면 저희 곰팡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도배는 소폭 합치를 하면 여기도 넉넉히 한 100만 원 정도 잡고 시트지가 아까 6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60에 페인트도 하면은 100만 원 정도면 할 거예요. 260에 화장실 장 저런 거 하면은 한 40만 원 더 잡아서 300 정도 하고 청소도 빠뜨린 거 있을 거니까 그냥 50만 원 정도, 아마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입주 청소가. 그것도 순거에 이제 견적 받아 보니까 24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한 30만 원 잡으면 네. 되니까 그러면 400 정도면은 그 아래에서 해결은 다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형광등 사고 이런 것까지 다 그 포함하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곰팡이 제거제 이런 거 사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도 400 아래면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튼튼한 집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곰팡이 속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뭔가 쾌적해요. 제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전 곰팡이 집 속 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쾌적한 곰팡이 집이 없어요. 이게 튼튼한 집인데 그 소방차 이벤트 때문에 그런구나가 이 피부로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인천 부평구의 일신동 전용 면적이 14.6평에 방 3개, 화장실 하나, 필로티, 주차장을 갖춘 준신축 지상층 빌라네요.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9,300만 원입니다. 9,300 낙찰 받은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낙찰 순서로는 4개 중에 두 번째 낙찰 받은 건데 혹시 대출은 잘 나왔나요? 네, 대출 85% 나왔습니다. 얘도 85%. 네네. 7,900. 대출은 7,900. 훌륭한 비율로 잘 대출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얘도 계약된 1번 물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이상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좀 되니까 그럼 75부터 좀 해봐요. 해보면 또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피로 모피로 한 35만 원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그때는 내채 월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의 순 월세는 100만 원 초반, 그럴 것 같아요. 30만 원 이거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선생님. 좋을 것 그래도 낙찰 받은 것들이 너무 썩은 집 말고 다 비슷한 덩치를 좀 맞아요. 받았잖아요. 비슷한 연식이에요. 네, 그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비율도 좋고 관리하는 것도 나은 것 같고 수리에서도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연식으로 그래도 잘 공략하시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인천에 물건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 지금이 약간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박앤세의 기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요 전세 사기 물건이 다 소화되고 나면은 더 이상 전세 사기 물건 안 나오잖아요. 허그 그렇겠죠. 대항력 포기하는 네. 물건도 없을 거고 임차인이 보증금 다 받고 나가는 그런 집도 없을 거고 소유자가 이제 체납하거나 근저당 이제 이자를 못 내가지고 나오는 집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많이 받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시간 내서 입찰하는 건 좀 불편하긴 한데 네. 또 선생님 아내분께서 옆에서 숨어있는 네. 또 조력자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내채나 낙찰 받으신 거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요새 기간에는 꽤 되긴 했는데 뭐 당분간 전세 사기, 어쩌면 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물건들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허그 홈페이지 가면은 아직도 리스트업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 또 아직 대항력 포기 안 한 물건들도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어쩌면 빌라로 경매 낙찰 받는 거는 나쁘지 않은 시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공략해서 얘도 단독으로, 단독 아닌가 얘는? 두 명 2등이 거의 단독 있었는데 많았잖아요. 2등분이 완전 최저가에 쓰셨어요. 저는 거기서 몇십만 원 더 쓰고 잘 주워 맞아요. 드셨다고 운이 좋았습니다. 생각이 들고, 얘는 그럼 몇십만 원 차이로 낙찰 받은 거고, 또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나머지 3개 다 단독이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가 9,240이면 9,300으로 쓰고 9,100 몇십이면 9,200으로 쓰고 했는데 다행히 다 잘 돼가지고. 근데 그게 선생님이 좀 가볍게 얘기를 하셨지만 폐찰도 분명히 또 많이 폐찰 하셨잖아요. 했죠. 거의 체감상으로 10개 하면 1개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두세 개씩 좀 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뭐 그런 그때 거면 두세 개 10개 입찰해서 하나 된 거면 세네 번 가서 하나 정도는 된 거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네. 아, 그러면은 네. 투찰률이 엄청 높은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기준 낮춰도 되죠. 워낙 기준치가 높으신 분이어서 네. 빠르게 확률 높게 좋은 가격에 가신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그러면 이 집의 명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거주하셨던 채무자가 계셨던 건데 명도에 부딪힘이나 저항은 없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선하신 분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또 선생님의 세상을 선하게 살아갔더니 또 채무자분도 또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네, 소유자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시고 체납도 있으시고 요 은행 이자 못 내셔서 이제 금전사건사 경매를 한 건데. 그럼 얘는 대항력 포기는 아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낙찰 받고 일주일 있다가 와가지고 띵동을 하니까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경매 낙찰 받은 사람이고 저는 이제 임대를 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 계획이 어떻게 되시냐 여쭤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 4개밖에 안 했지만 여기 사는 사람을 이제 만난 게 이 집이 첫 번째, 그다음에 4번 집이 두 번째였었거든요. 근데 만나 보면은 이사 갈 생각을 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갈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이사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경매 관련된 이제 우편물도 받으셨을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이사를 이제 나갈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었고 2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낙찰 받은 게 2월 말이었으니까 4월 말 5월 초까지는 나가겠다 하셔가지고 알겠다 그러면 2달 조금 시간만 더. 네. 그 연휴 기간에 나가셨어요. 조율을 하고 좀 시간 더 달라, 이사비 더 달라 그런 것도? 이제 이사 나갈 계획은 있는데 이사비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얘기하진 않았죠. 얼마를 생각하시나요라고 여쭤보니까 2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할 때 선생님이 100만 원 기준 잡으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100만 원을 말을 해버린 거예요. 200만 원 말씀하시니까 50만 원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200만 원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50만 원 얘기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 그럼 네가 먹어라 이렇게 그럴 것 같은. 50만 원 이게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200만 원 부르시는데 50만 원밖에 못 줘요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못해요. 나도 잘 못해. 그래서 또 100만 원은 또 부르기가 좀 아깝잖아요. 100만 원 줄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50만 원 저는 얘기 안 하고 한 70, 80부터 얘기하긴 해요. 목표는 120, 130 항상 애매하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100만 원이 리미트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일단 범위는 정해졌네. 100에서 200 부르시고 200. 저는 이제 100 부르고 100은 너무 적다고 좀 더 주실 수 없냐고 해서 그때 있다 그러면은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대표 형님이 있으신데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님이랑 형님이랑 얘기를 다시 해보고 연락드리겠다. 우리는 항상 미스터 X랑 해야 되잖아. 일단은 결정을 미뤄두고 이제 왔죠. 와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2, 3일 있다가 제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100만 원 이상을 드릴 수
수는 없고 그냥 제 개인 돈 더 붙여가지고 130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이상은 저도 남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드리기는 어렵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읽긴 하셨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하고서 이제 계속 지나오고 있었고, 중간에 여쭤봤을 때 이사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카톡 남겨놓으라고 하셔가지고 내부 확인하고 130만 원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카톡 보냈더니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이사비를 더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연락을 그치. 못 드렸다. 그래서 130은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150 주실 수 없겠느냐 하셔가지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그 당연히 그때는 또 거기서 절대 안 돼. 네. 이 얘기를 못 해요. 20만 원 때문에 또 기분 상하게 나가시면 그럼. 괜히 또 뭐 짐 하나 더 남기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고, 그럼 알겠다, 150만 원 드릴 테니까 짐 이제 없이 깨끗하게 싹 비워달라 그렇게 하셔서 짐은 다 가지고 가셨어요. 곰팡이는 있지만 곰팡이는 내가 잡으면 되니까 쓰레기 치우는 게 더 귀찮다고 그래서- 생각되고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사비가 사람에 따라서 아까울 수도 있는데 제 정신적인 비용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 욕심 부려가지고 적게 해주다가는 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나갈 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뭐라도 또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서로 맞아요. 서로 기분 좋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사비를 넉넉히 줬던 집이 잘 풀려요. 세입자도 금방 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는 큰 수리들이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 내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수리니까 생각보다 금방 나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저는 알겠습니다. 분명히 들어요. 네. 오래 살아서 때가 많아서 좀 나이가 보이는 거지. 바닥도 깨끗하고. 네. 제일 골치 아픈 게 위에서 내려오는 누수가 있는 게 골치 아픈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말씀도 하셨다며 15년 살았는데 그런 네네, 게 안 그렇게 보여요. 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은 현관 앞에서부터 보였어요. 이 집은 관리도 잘하고 좀 튼튼한 집이구나라는. 복도에서요? 복도에서도 그렇고 필로추 주차장 천장에서도 2층에서. 마감 자재도 나무 같은 걸 좀 써놨던 네. 것 같아서 네. 그게 뭐 별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의 맞아요. 정성이 저는 느껴진 네.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명도도 150만 원에 네. 한 거면 훌륭하게 명도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선생님이 계산한 월세보다는 1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거는 우리 5분만 쉬고. 네네네. 그 임대 소득세를 신고할 때요, 항상 내 경비 처리한 거를 증빙하는 게 더 싸게 나와요? 아니면은 물건에 따라서 단순 경비율을 처리하는 게 싼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대출 이자가 있기 때문에 경비 처리하는 게 무조건 싸죠. 무조건 그게 그리고 50% 특히 선생님 같이 나오니까. 그럼요. 특히 선생님 같은 네. 고소득자는 장부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증빙 자료는 증빙은 나중에 세무사에서 연락 오면 네. 의심 가는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래서- 포맷에 맞춰서 장부만 만들어 놓고 그거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첨부도 안 해요. 첨부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넣는 거예요. 웹상에 숫자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소득 신고하는 거니까 올해 거 올해 얘기하는 건 거는 아니죠. 아니고 이제 내년. 올해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하니까 내년 거 할 때, 그러면 그것도 장부 작성도 항상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는 5월이 아, 맨날 이렇게 마지막 해야- 주에 이체 기록 보면서 네. 수리비 쓴 거는 기록은 해놔서 그래서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엄청난 고액 연봉을 또 받고 계시는 분인 건데 곰팡이 투성인 이런 집 선생님하고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근데 왜 이런 집을 투자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까 네. 서두에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진 게 16년, 17년 네. 오피스텔 매수 빌라부터 네. 갭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왜 갑자기 부동산 투자는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한 저도- 10년 정도 된 거네요? 한 8, 9년?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입사할 때는 이 회사에서 내가 임원이 되는 게 목표다. 임원 달면은 나는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서 이제 잘 될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선생님도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네네. 취업 시장이 치열했을 때 들어간 거 아니야. 좋게. 좋은 회사에. 그러면 당연히 그 생각을 뭐 저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네. 했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이직해서 다른 회사인데 네. 그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가장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직장인들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이 회사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회사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계속 성장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1차적으로 같이 일하는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의 딱 모습을 보면은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였었어요. 완전 이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약간 회사에 목을 맨다라는 자기 생활 삶이 좀 덜하고 그런 부분이? 한 20년 이 회사에 계셨던 분들인데 제가 생각한 기대치가 높았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경제적 수준은 안 되시는 것 같다라는 것도 있었고 계속 이제 쩔어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어쨌든 보이고. 임원까지 가시는 분들도 네. 보면 내 느낌에는 가정 생활보다는 회사 쪽에 조금 더 치중하신 분들이 또 임원에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더 들어서 심하겠죠. 네. 주말에도 이제 출근하실 수도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선에서 한 5년, 10년, 15년 계시는 분들을 봤을 때 아니 뭐 나보다 돈은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막 구미에 당기지 않는 맞아요. 내가 부분이 좀 느껴졌나 봐요. 20년 이제 바쳐서 저런 모습이 되는 게 내 이상 향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들면서 차츰 이제 좀 희석됐던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이제 뼈를 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기도 했고 일이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편한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적성이 좀 안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었고 그러다가 재테크 책을 하나 봤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그럼 선생님 좀 늦게 본 편이네. 제가 그거를 2015년에 봤어요.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되게 흔한 말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거죠. 그 책을 보고서. 그래서 사업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와이프 카페였었고 그래서 투자한 게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었죠. 그 책을 보고 나서 재테크 카페에도 가입하고 블로그도 보기 시작하고 책도 보기 시작하고 그때 부동산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밤 늦게까지도 보기도 하고 주말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또 보기도 하고. 그게 회사 한 몇 년 차 정도 됐을 그게 때요? 이제 2015년이었으니까 6년 차. 한 2년 정도 있다가 회사가 되게 어려워졌었어요. 손해를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직원들 희망퇴직을 했었는데 아 그거 보면서도 나도 내 먹고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더 강해지고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엄청 시간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희망퇴직 봤을 때 좀 충격적인 부분도 느껴졌겠어요.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었는데 아 그냥 나도 이렇게 그냥 5년 10년 있다가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제 매진하게 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에. 근데 나는 좀 궁금한 게 저도 재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서로 삼고 있는 게 부자아빠 네. 그 기본 틀로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 관점으로 투자를 이어서 한 것 같은데 부자아빠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시세 차익 쪽으로 얘기한다기보다 현금 흐름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도 시작이 부자아빠인데 네. 시세 차익 쪽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느낌이 들어서 아 그거는 처음에는 저도 현금으로 수익률 계산했었어요. 서울에 오피스텔 사면은 뭐 시세의 70% 대출이 나오니까 대출이자 얼마고 이제 월세 빼면은 투자금 대비 이제 수익이 얼마다 수익률 계산하고 괜찮다 싶으면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로그를 이제 보다 보니까 시세 차익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잖아요. 99가 그쵸? 그쪽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아파트 투자로 넘어오면은 수익률이 확 떨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전세계 투자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이제 시세 차익 먹고 뭐 그게 주류였으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점차 이쪽을 보면서 이쪽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해 보이고 금액 자체가 크니까 그리고 눈에 또 직접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금액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가 또 편하고 안전하다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은 하셨을 때예요? 네. 그럼 그거 투자할 때 거주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시작을 했을 때? 그 처음에 산 부동산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잖아요. 네. 거기 살면서 이제 다른 부동산을 모았었죠. 그랬었다가 제가 건설업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제 파견을 가야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세 주고 내려가서 이제 저도 전세 살고. 아, 그 오피스텔은 전세 주고 그거 받아서 그 돈으로 전세로. 밑에서 전세 살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또 모이면은 또 다른 부동산 이제 사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순서가 오피스텔은 내가 원래 거주하는 집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거는 빌라로 갭 투자를 또 네. 했다고 하는 게 또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빌라를 갭 투자를 하시게 된 네. 이유가 좀 있어요. 이제 카페 막 블로그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얘기를 해주는 게 예전에 한번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던 곳은 나중에 언젠가 또 된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네. 그 구역 중에 하나를 이제 알아보고 샀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어디 샀는지 물어봐도 돼요? 합정동 샀었어요. 합정동? 네, 합정동을 100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원룸이었거든요. 원룸 투룸을 샀었는데 매매가가 1억 2천인데 전세 1억 1천에 맞추고 매매가가 1억 9천인데 전세 1억 8천에 맞추고 투룸 그렇게 했었죠. 합정동 3개. 3개 1000만 원 갭으로. 네. 야, 그럼 이거 막 홍대 일대는 내가 다 갖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욕심도 생길 수 있었겠다. 그쵸. 재미가 있었겠다. 재밌었죠. 네. 금액대도 크지 않고 막 사지니까 그냥 가서 사겠습니다 하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부동산이 부각될 때가 또 아니어서 그쵸. 이제 막 시작할 시작하던 때 단계였었는데 시기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았네. 네, 좋았네. 맞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기막힌 타이밍이었죠. 거의 10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잘 잡으셨다는 생각도 되게 네. 드네요. 그래서 거기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좀 네. 느껴졌겠다. 천천히 올랐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네. 오르다가 2020년 후반, 2021년 그쯤에 제 기억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다시 떴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합정동이 확 오른 거예요. 예전에 구역 지정 됐었던 시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였었는데 이제 시장님이 되시면서 뭐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재건축 재개발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 막 이제 모어타운 얘기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시기여가지고 부각이 더 됐겠다. 그 시기에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 시기에 제가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던 시기였었거든요. 운 좋게 또 잘 팔렸죠. 내놓으면 금방 팔렸었어요. 재개발 붐 때문에 내놨을 때도 매도도 한 거네. 네, 매도도 잘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막 배짱 부리고 막 기다리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지역을 들어보니까 배짱 네. 부려도 될 만한 지역이었네. 그런 저는 지역이었는데. 저 같은 동네라고 생각했고 화곡동 막 이런데. 네. 그런 데서 어떻게 배짱을 부리나 잘 파셨네 했는데 네. 배짱 부릴 동네였네. 그래도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금을 남기고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 찾아보면은 그렇죠. 그때보다도 또 더 올랐어요. 맞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속상하지. 그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급하게 팔지 말고 갈아타지 말고 갖고 있었으면은 근데 뭐 다 제 선택이죠. 근데 부동산의 특징이 나는 정확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시점에 판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팔자마자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 지나니까 아직도 내가 잘 팔았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저는 길다고 항상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또 이쪽에서 계속 살아갈 건데 거기 또 강 건너면 바로 보이는 곳인데 거기를 내가 다시 살아있는 동안 안 쳐다볼까? 볼 일이 없을까라고 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분명히 내가 팔았던 시점보다는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교육생분들이든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부동산을 팔아서 잘 팔았지만 또 아니면 반대로 못 팔았지만 지나가 보니까 내가 괜히 팔았네 라고 얘기하는 경험들을 저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수업하다가도 현장 수업하면서 교육생분한테 제가 빈집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좀 집을 많이 망가뜨려 놓은 세입자가 있었는데 거기를 저도 의욕이 좀 안 나니까 할 게 많아서 그냥 좀 놔두고 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비워놨더니 그 교육생분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왜 아깝게 두냐? 이거 수리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게을러서 밀어놓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이거 골칫덩이면 그냥 팔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거를 갖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뭐 10년 전에 낙찰받은 물건이거든요. 화곡동에 썩은 반지하긴 한데 내가 낙찰받은 것보다는 당연히 손해보고 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리 반지하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세금도 덜하게 팔 수 있을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좀 팔기가 싫더라고요. 왜냐면 또 모르잖아. 지금 와서 합정동을 보니까 진짜 이 핫플레이스구나. 그때 그 동네는 그래도 홍대 칸권들이 좀 넘어오고 있었던 맞아요. 기억이 네, 좀 맞아요.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나쁘지 않은 동네였을 건데 지금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동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화곡동은 약간 만만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보는 모습이랑 5년 10년 뒤에 보는 모습은 또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겠죠. 혹시라도 화곡동도 모아타운 계획들이 구체화가 된 거는 몇 군데밖에 없긴 하지만 잠재적으로 계획들이 다 서 있는데 그걸 또 괜히
마음고생한다고 귀찮다고 혹시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차익 남기고 팔아버리면 좀 후회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시야가 단편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 교육생한테 답변을 드렸던 게 이게 혹시라도 원금 이자를 냈던 거니까 원금도 많이 줄여서 이자도 결국에 많이 줄었을 거잖아요. 결국에 이자 내는 게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아까운 돈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혹시라도 10배가 커가지고 내가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짜리라면 이렇게 비워놓고 두고 있을 힘이 굉장히 떨어져서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를 내가 얼마를 남기고 팔아야 될 에너지 쓰는 것 자체가 아까운 것 같아.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덩치 작은 부동산에서는 조금 유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행동은 아닐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멀리 내다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멀리 내다보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거를 창피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시야가 없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도 초반에 우리 얘기하면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한다는 게 어쩌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부동산 책도 썼고 부동산 강사로서 뭔가 시야가 있는 사람이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시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창피하지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난 부동산 보는 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주변에서 들어보고 투자에 유명하신 분들, 선구자들을 봤을 때 뭔가 더 오래 갖고 가는 게 진리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만 생각하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 지역이 위치가 부천이든 아니면 인천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별로 아니구나. 그러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이상적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런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갭 투자 하신 거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더 확신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분명히 그때 유혹이 오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고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나는 안 되겠어? 그건 누구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때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요 차액 70 받아서 40 내고 30만 원, 40만 원 받아가는 나는 힘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팔 이유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한 3, 40 남는 건데 굳이 내가 이것도 1, 2천 때문에 팔아야 되나? 욕심이 좀 내려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매 월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수익률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갭 투자는 잘 되면은 이게 수익률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그렇지. 저도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매도를 할 때 세입자의 영향이 너무 커요. 워낙에 큰 돈을 내어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또 매도를 하던지 아니면 세입자를 끼고 매도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 못 받아요.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내가 한 4년 뒤에 이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올라가면은 규제가 걸려서 팔면은 양도세 나오니까 팔아서 남는 게 없으니까 못 팔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실력 좋으신 분들은 수익도 내시고 하긴 하지만 마음 편한 투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시세 타입 투자가 돈을 못 벌고 별로인 투자라는 개념이라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근데 우리 월세 투자는 상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는 대출, 금리. 대출은 선생님 정확히 이번에 내채하면서 느꼈겠지만 계산한 대로 그래도 나온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대출도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월세라는 것도 월세는 영원히 안정적인 시장이야 라는 개념보다 월세 전체의 역사를 봤을 때도 월세는 변동이 전세보다는 덜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 계산이 된다는 거는 변수가 적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딱 들어맞는다기보다 예상권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구나가 저는 되게 이 월세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획을 할 수 있고 그거야. 맞아. 내가 미래에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생기겠구나 이런 계산도 되고. 선생님처럼 계산 빠른 사람도 시세 차익은 잘 안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야. 선생님처럼 똑똑한 사람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양보한 거야. 똑똑한 사람들 해라. 근데 그 사람들도 잘 못하더라고. 내가 느꼈을 때. 그것도 이제 나름 계획하고 계산하는데도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장, 규제, 정부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거를 예상하는 거는 저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갭 투자 해놨던 빌라를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잘 팔긴 했지만 이상적으로 팔지는
계획대로 팔아서 재건축 네. 아파트. 서울. 서울에? 네. 그래서 원래는 한 2억 정도만 대출 받고 요것만 딱 산다. 이제 나도 잔잔바리 다 털어버리고 평생 그걸로? 갖고 갈 부동산 하나만 어. 산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산 거예요. 근데 그때 딱 2억 대출만 받았으면은 아, 그게 아까 그 괜찮았는데, 얘기였구나. 네. 지금 와서 보면 전세금 올리고 또 다른 부동산 판 금액으로 다 이제 없어질 대출 금액이거든요. 2억 정도면은. 그때 욕심 부려가지고 거의 6억을 만땅으로 받았어요. 받았구나. 만땅으로. 남은 4억으로 또 이제 지방 부동산 이제 5채 사고. 그것도 갭 투자예요? 네. 그때는 자신감도 막 차 있고 여기 이제 공급이 향후 뭐 한 3, 4년은 계속 부족할 지역이고 지금 이 도시가 이 도시 대비해서 과거에는 훨씬 더 시세가 좋았던 도시인데 지금은 이 도시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그래서 시간만 넣어주면은 이만큼 시세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2년 뒤면은 이제 몇 억을 이제 회수를 할 거다라고 계산하고 취득세 중과 다 물고 샀어요. 그냥.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샀었죠. 그러네. 샀는데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는 5억 8천 대출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쌌으니까 월 뭐 230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리 기준으로 3년치 이자는 제가 빼놓고 나머지로 네네네. 투자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 인상이 되니까 원래 3.3%였는데 이게 6.7%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돈보다 훨씬 많이 여기 이제 넣어야 그 되는 후순위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비쌌구나. 그럴 아, 수도 후순위는 있겠네요. 아니야? 아, 후순위였죠. 그러니까 이자만 거의 3년 동안 1원인 것 같아요, 이 집에. 또 이제 사놓고 또 여유 돈으로 주식을 또 샀거든요. 주식을 사는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몇천 손해보고 다 떨어지는 시기였으니까 그런 시기였었고 여긴 역전세 나고 막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네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세입자가 계시고 중간에 세입자 이제 바꿨거든요.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바꾸는데 대출이 많이 껴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거를 살 때 대출 금액이 있고 전세 금액도 있지만 KB 시세 안에 있으면은 보증금도 되고 문제 없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생각을 그때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올수리를 한번 싹 하고서 보증보험료까지 내가 내준다라고 하니까 이제 겨우 한 명을 구했거든요. 전세보험 되니까. 네, 잘 살고 계셨는데 2024년이 여름이 만기였는데 그때 이미 이제 KB 시세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어가지고 보증보험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연장이 안 되면 이 사람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증보험이 안 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할 거잖아요. 제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을. 그래서 팔았죠. 아, 그거 팔았구나. 그래서 네. 산 가격에 팔았어요. 산 가격에 팔았으니까 취득세만큼도 손해봤고 이제 3년 동안 낸 이자만큼도 이제 손해를 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 갭 투자한 것도 망가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추려서 이제 긁어모은 돈으로 이제 경매 투자를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하신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 어쩌면 손실된 부분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이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저한테는 이게 최선의 투자예요. 다른 거를 사실 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저는 항상 오래 가는 게 제 기준 안에선 선이다라고 바라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탐이 안 난다라기보다 탐을 내지 않으려는 노력이 저는 정확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 그 기분 좋음이 분명히 있을 건데 떨어질 부분에서 내가 그거를 속상해하지 않고 태연하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보다 너 좀 편하게 수업료가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닐 거니까 노동 대비 소득이 또 되게 좋아졌다. 너 유튜브 이런 거랑 시기가 되게 잘 맞아서 운이 되게 좋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가끔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아. 만약에 한 10년 전에 제가 퇴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은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도 되게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운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운만 과연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같고 교육생분들도 한두 번씩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수업을 내가 하게 되는 거에 연관지어서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나는 비슷하게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흐름을 잘 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지되고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옛날부터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도 책을 본다, 글을 쓴다, 투자를 하는
것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는 어쨌든 관점은 나는 똑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항상 노를 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노를 똑같이 젓고 있었는데 예전에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땅을 긁고 있으니까 나아가는 게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내가 노력해도 나아가지 않는 게 나도 느껴졌던 것 같은데 난 똑같이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잘 나가게끔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회사 다닐 때보다 월세도 늘어났을 거고 소득도 분명히 늘어났을 건데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는 거야. 이 물이 지금 들어왔는데 나는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젠가는 물이 빠져나갈 때도 분명히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이 들어왔을 때 나를 바라보고 쟤 좀 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물도 언젠가는 빠질 건데 나는 그때도 똑같이 할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과거 10년 동안 한 거 보면 나는 비슷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불편한 게 나랑 잘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나랑 맞지 않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시기가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떨어질 때 내가 똑같이 갭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1년에 3, 4개씩 이렇게 늘려갈 수 있을까는 그거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오래 하는 거는 못 하겠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뭐 삶의 저는 선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투자의 선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세 차익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하냐마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면 나는 올라가는 거 나도 욕심 나죠. 나도 핵심 지역 하고 싶어요. 나는 합정동을 내가 싫어하겠어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나도 탐이 나죠. 근데 이거는 계속하는 거는 그리고 내가 가진 환경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물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계속 노를 저을 수 있는 방법은 월세 투자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선생님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부동산 규제가 더 들어온다,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는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민감하지 않아는 아닐 건데 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히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선생님이 과거에 몸담으셨던 주류의 투자를 하셨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시세가 올라갈 만한 핵심 지역에 덩치 큰 거 하는 거는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생각해보면 그게 주류가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보고 규제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인천의 일신동 이 빌라를 생각하고 규제를 만들진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동산 규제라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1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쓱쓱 규제들이. 근데 맞아요. 그 측면도 있어요. 이게 작가님이 2013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이제 하락기부터 상승기까지 한 사이클을 다 해오신 건데 계속 이렇게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으신 거니까 안정적인 방법은 맞는 것 같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흔들림이 없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숨쉬고 살아있는 거. 그리고 정확한 건 나는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게 돈을 번다 안 번다를 떠나서 갖고 갈 수 있고 월세를 꾸준히 받는 거에서는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제 피부에서 느껴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랑 잘 맞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누구보다 이 몸으로 뼈에 새길 만큼 시세 차익은 등락의 편차를 정확히 체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게 잘 맞을지에 대해서 나는 그게 결국에 가장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버냐 덜 버냐라기보다 나랑 잘 맞는 거. 그게 선생님한테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오늘 굉장히 밝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말씀 꺼내기가 물어보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했는데 굉장히 불편한 얘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공개해 주시고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과거 부동산 투자 불편한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할 기회도 없고
이게 사실 처음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 게. 제가 선생님 좀 가까운 네. 사람이고 뭐 친구나 이렇게 지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물어봐요? 맞아요. 엄청 속상한 얘기일 건데.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도 뭐 100%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힘들어졌다, 팔아야 된다 그런 이제 상황은 이제 공유가 되는데 디테일하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투자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는 이제 투자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어디 가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말씀이 이제 불편한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제 후련한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가님 감사하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자리가 된 것도 뭐 한편은 또 후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제 역할이 그런 느낌도 되게 들어요. 약간 갈대숲 같아.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는 것처럼. 좀 시원해지죠.